안녕하세요. 증권시장과 투자 분석 2주 2차 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증권시장, 우리 이제 그 다른 과목 같은 데서 이제 들었을 법한 기초적인 내용 복습을 하다가, 그러니까 증권과 증권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반복을 한번 해야 되는데 시간이 모자라서 반복을 못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다시 한번 반복해가지고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증권 시장 이야기를 하면서 먼저 증권의 개념과 증권의 분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자, 재산권을 나타내는 증서를 유가증권 혹은 증권이라고 한다. 영어로는 security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증권은 크게 주식, 채권, 파생상품 이렇게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주식은 기업의 소유권을 균등 분할하여 만든 증권을 주식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stock 혹은 share라고 하고, 그래서 오성전자가 주식 100주를 발행을 했다라는 이야기는 오성전자의 소유권을 100조각, 100등분 해가지고 그 소유권의 100분의 1을, 그러니까 주식 한 주가 소유권의 100분의 1을 갖도록 해서 그 증권을 만든 게 그 주식이라는 이야기였죠. 그다음에 채권은 발행자가, 채권을 발행하는 사람이 돈을 빌려오면서 나중에 언제 얼마만큼의 이자와 원금을 갚겠다는 그 조건을 명시해가지고 발행하는 그러한 증권을 채권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차용 증서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다. 채권은 영어로 본드라고 했다. 그리고 파생 상품은 다른 자산의 가격에 기초해서, 얼굴 좀 치웁시다. 다른 자산의 가격에 기초해서 그 가격이 정해지는 증권을 파생 상품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파생 상품은 나중에 이제 그 중간고사 이후에 다시 다루게 되겠지만, 지금은 뭐 다른 자산 가격에 연동돼가지고 가격이 결정되는 자산 이렇게 하니까 이제 전혀 안 와닿는데, 파생 상품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 그 선물 선도 그리고 옵션에 대해서 다루면 뭐 이런 게 파생 상품이구나, 이런 그 감을 좀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개념상 그 파생 상품의 정의는 다른 자산의 가격에 연동돼서 그 가격이 결정되는 증권, 그거를 파생 상품이라고 부른다. 그다음에 이 증권이 거래되는 시장을 증권시장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securities market이라고 하는데, 뭐 여러 가지 분류 기준이 있었죠. 그래서 제일 먼저 거래되는 증권의 종류에 따라 증권을 주식, 채권, 파생상품 이렇게 세 개로 나눴었잖아요. 그러니까 주채파, 그죠? 주식, 채권, 파생상품 이렇게 나눴었는데, 따라서 그 거래되는 증권의 종류에 따라서 주식이 거래되는 시장을 주식시장, 스탁 마켓이라고 하고, 채권이 거래되는 시장을 채권시장, bond market, 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을 derivatives market 이렇게 부른다. 그래서 거래되는 증권의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거래소 조직의 유무에 따라서 장내 시장과 장외 시장으로 나눌 수도 있다. 그래서 공식적인 거래소, exchange, 거래소는 영어로 exchange라고 한다고 했죠. 공식적인 거래소가 존재해서 그 거래소가 만든 그 시스템과 규칙에 따라서 특정한 그 거래소 그 시장 안에서 증권 거래가 일어나는 그러한 시장을 장내 시장이라고 한다. 영어로는 official market이라고 하고, 이 장내 시장 밖에서 사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장외 시장, over the counter market, OTC market, 장외 시장이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 장외 시장에서 거래를 하려면 신용도가 월등히 높아야 된다. 신용도가 높으려면 자금력이 충분하고 덩치가 큰 그러한 기관 투자자들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장외 시장에 이제 참여해서 거래를 하는 그 참여자들이 덩치가 크고 신용도가 높은 기관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건당 그 거래 규모도 크고, 그러다 보니까 그 장내 시장보다 장외 시장이 대체로 더 큰 경향을 보인다. 그래서 그 주식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장내 시장에서 거래가 많이 되고, 여러분이 이제 TV에서 많이 보는 한국거래소, 뉴욕증권거래소, 도쿄증권거래소, 뭐 이런 그 언론 지상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시장들은 전부 다 이제 장내 시장이고, 장외 시장은 그게 아니라 사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인데, 주식은 보통 장내 시장에서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채권이나 파생 상품은 장내에서 이루어지는
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거래가 장 외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그러한 특징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유통 단계에 따라서 발행 시장과 유통 시장으로 나눌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발행 시장은 primary market, 증권이 처음 발행될 때 발행돼서 그 발행을 위탁받은 증권사 혹은 투자은행이 일반 투자자들을 상대로 해서 이 그 증권을 판매하는 그래서 특정 기간 동안 증권사 창구나 혹은 이제 그 투자은행 창구를 통해서 일반 투자자들에게로 이 증권이 판매되는 그러한 한시적인 시장을 발행시장, primary market이라고 하고 유통시장은 secondary market, 이미 발행된 그 증권이 투자자들 사이에 서로 매매가 되면서 소유권만 바뀌는 그러한 시장을 유통시장 secondary market이라고 했죠. 실제로 이 증권을 발행하는 이유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증권을 발행을 하는 건데 그 증권을 발행해서 주식은 그 기업의 그 소유권을 균등 분할해가지고 주식을 만든 다음에 그걸 내다 팔면 그걸 이제 일반 투자자들이 사면서 일반 투자자들이 주식 가격으로 대금으로 지급한 그 금액들이 모여서 기업의 자금으로 공급이 되는 거죠. 채권도 마찬가지로 채권은 뭐 그 한시적으로 만기까지 돈을 빌리는 거긴 하지만 채권을 발행을 하게 되면 발행자가 일반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빌려오게 되는 그러한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형태로 해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이 그 증권을 발행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발행 시장을 통해서 이 증권의 그 발행이 이루어져서 일반 투자자들한테 이 증권이 공급되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의 돈이 이 증권의 발행자, 그러니까 보통 기업이나 뭐 정부나 공공기관이나 이런 기관들이 되겠죠. 그러한 그 발행자에게로 흘러 들어가는 창구는 바로 이 발행시장이에요. 그래서 발행시장에서는 증권을 발행해서 일반 투자자들한테 팔면 그게 기업이나 뭐 그 정부나 뭐 공공기관이나 이렇게 이제 그 증권의 발행자에게로 돈이 흘러 들어가게 되는 그래서 자금 조달의 창구가 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증권을 발행하게 되는 그 근본적인 의미를 다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시장이 발행 시장이 되겠죠. 그래서 발행 시장이 중요하다는 거는 뭐 당연한 이야기고 파생 상품 같은 경우는 자본 조달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파생 상품은 우리 이 수업에서는 뭐 이제 계산 위주로 많이 다루게 되겠지만 이제 그 1학기에 개설되는 파생금융 상품의 이해 여기 보면은 이제 파생 상품의 경제적 기능 그래서 뭐 이렇게 쭉 그 배울 거거든요. 거기 보면 뭐 좀 달라. 그러니까 주식이나 채권처럼 이제 자본 조달, 자금 조달을 위해서 발행하는 그런 증권이 아니라 다른 어떤 기능들이 있는 좀 특수한 경우긴 한데 일반적으로 이제 증권의 주류는 주식과 채권이 주류가 되고 파생상품은 주식과 채권을 비롯한 뭐 여러 가지 그 다른 자산들로부터 파생돼서 2차적으로 만들어지는 상품이기 때문에 보통 증권이라고 하면 저 주식과 채권을 상정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하여튼 그 자본 조달을 위해서 자금 조달을 위해서 증권을 발행을 하게 될 때 이 발행 시장을 통해서 일반 투자자들의 자금이 발행자에게로 흘러 들어간다는 의미에서 발행 시장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유통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경제적 기능을 하느냐 하면 유통 시장은 소유권만 바뀌는 거죠. 이미 발행된 증권이 여러 투자자들 사이에 서로 매매가 되면서 그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이 유통 시장인데 세컨더리 마켓인데 그렇기 때문에 소유권만 바뀔 뿐이지 거기서 아무리 거래를 많이 하더라도 그 자금이 이 기업이나 뭐 하여튼 그 증권의 발행자에게로 직접 흘러 들어가지는 않는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통시장이 중요한 이유는 유통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어야 투자자들이 마음 놓고 발행시장에 참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왜 그렇게 했어요? 발행시장에서 발행하는 증권을 투자자들이 샀을 때 그거를 다른 투자자들한테 팔아가지고 다시 현금으로 회수할 수 있는 시장이 바로 유통시장이죠. 그래서 유통시장이 없다고 하면 내가 발행시장에 참여해가지고 사들인 이 증권을 다시 나중에 현금으로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그죠? 돈이 묶여버린다고요, 그죠? 그래서 유통시장이 없게 되면 사람들이 발행시장에도 잘 참여를 하려고 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증권 발행을 통해서 자금 조달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지죠.
그래서 유통시장이 활성화되면 활성화될수록 사람들이 마음 놓고 발행시장에 참여를 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발행시장도 같이 활성화가 되고, 따라서 발행시장을 통해서 일반 투자자들의 자금이 쉽게 그 증권 발행자에게로 조달되는 그러한 기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통시장의 의의는 그 자체로는 뭐 노름판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돈 놓고 돈 먹기 이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유통시장이 활성화되어야 발행시장이 활성화된다는 의미에서 어, 그 유통시장의 경제적 기능은 발행시장을 활성화시킨다는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누군가가 이제 지금은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뭐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90년대 2000년대도 그랬어. 내가 교수가 됐을 때도 지금 퇴직하신 교수님인데 전공이 전혀 이쪽 금융 쪽은 아니고 이제 전혀 관계없는 쪽인데 증권 시장 저거 없애야 된다고 그런 말씀을 하신 그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럴 정도로 알고 보면은 꼭 필요한 시장인데, 파생상품 시장도 마찬가지야. 파생상품 시장 저 없애야 된다 이거 뭐 그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지금은 안 해. 지금은 안 하는데 하여튼 최소한 한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이야기가 들릴 정도로 흔히 이제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그 기능을 생각을 해보면 이게 왜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데, 그냥 이제 비상적으로 보기에는 이게 노름판 같잖아. 투기판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없애야 된다. 규제를 강력하게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들 했었죠. 근데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이제 혹시나 여러분도 주변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이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렇다면 유통시장을 없앴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자금 조달이 되겠느냐? 발행시장도 안 돌아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런 거 한마디 해주는 게 이제 배운 그 티를 내는 거지. 그래서 이 영남대학교 경제금융학부에서 뭐 제대로 배웠나 보네. 뭐 이런 그죠? 좀 이렇게 학교 다닌 그 티를 좀 낼 수 있는, 그죠? 그래도 나는 뭐 공부 좀 했다. 뭐 이런 티를 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지. 뭐 걱정되는 게, 내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지금 두 번째 하잖아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근데 파생금융 상품의 이해 수업 시간에도 저 복습을 하면서 비슷한 내용을 하거든요. 하는데 거기서도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매 학기 이야기를 해도 뭐 다들 리셋되기 때문에 방학 되면 모든 게 다 휘발돼가지고 날아가 버려. 그래서 과연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상당히 좀 의구심을 갖게 되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너무 과소평가하나? 과소평가는 아닌 것 같아. 10년 동안 겪어본 바에 의하면 내가 학생들을 과대평가했으면 과대평가했지, 과소평가하는 건 절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뭐 여러분을 비하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내가 교수법 뭐 교수 우수상 뭐 강의 우수 교수상 뭐 이런 거 두 번 받고 막 그래가지고 특강 같은 거도 자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영남대학교에 이제 새로 임용되는 교수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그러니까 임용이 결정되고 나서 개강하기 전까지 이제 연수 프로그램이 있어요. 교수님들이 영남대학교에 오시면 뭐 제도는 이렇고 뭐 이렇게 그 학교도 소개하고, 교수가 되면 요런 거 이렇게 유의를 하셔야 되고, 가르칠 때는 뭐 요런 식으로 가르쳐야 되고, 이런 걸 이제 한 연수를 하게 된다고. 연수하는데 이제 거기에 내가 단골로 불려가는데 강의 우수 교수상 받았다는 그 명목으로, 그죠? 가가지고 후배 교수님들한테 좀 한 말씀 해주시죠. 뭐 가르치는 데 있어서 좀 주의해야 될 거,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 수 있느냐, 뭐 이런 거 좀 강의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가가지고 내가 단골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학생들에 대해서 무엇을 기대하시든지 간에 그 이하를 보시게 될 거라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막 웃고 그러는데, 그게 학생들을 여러분을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 뭐 지난 시간에도 이제 지지난 시간인가 그 강의 소개하면서 뭐 나도 그런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교수님들이 이제 학생들을 좀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어. 왜냐면 교수들이 보기에는 너무 당연한 거고, 너무 당연하고 너무 쉬운 건데, 뭐 이건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이야기 쭉 하면 학생들이 못 알아들어. 그래서 어디부터 못 알아들었을까 이렇게 막 파고 들어가다 보면, 이야, 이걸 모른단 말이야. 뭐 하여튼 그런 사태가 되게 많거든요. 되게 많아.
그래서 하는 이야기야. 그래서 하는 이야기야. 그게 이제 교수들이 갖고 있는 이 그 학생들에 대한 인식하고 학생들의 실상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간극을 좁히려고 내가 부단히도 노력을 했고, 그걸 이제 내 교수로서 한 10년 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바는, 프로페셔널, 리세터다. 학생들은 중간고사 끝나면 다 까먹고 기말고사 끝나면 한 학기 전체를 다 날려먹고 하여튼 그래. 그래서 나는 그런 생각해. 이 강의 소개라던가 뭐 이런 거 할 때 선수 지식 필요 없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면서 간혹 나한테 이제 그 저 메일 같은 걸로 질문한 학생이 있어요. 이 과목이 3학년 과목으로 지정이 돼 있는데 3학년 과목으로 이렇게 그 표시가 돼 있는데 전 2학년 학생인데 이거 들어도 될까요? 들어도 된다. 어차피 3학년 학생들도 모른다. 선행 지식 몰라. 그래서 내가 새로 다 가르치니까 2학년 학생도 들어도 되고 1학년도 들어도 되고 고등학생이 들어도 되고 중학생이 들어도 된다. 뭐 이런 얘기 막 하거든요. 근데 그걸 여러분을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의 기본적인 이 두뇌 구조랄까. 하여튼 그게 그렇게 돼 있나 봐. 잘 까먹는 아 그게 이제 여러분 입장에서는 뭐 시험을 쳐야 되고 나중에 뭐 어, 이 중에 공기업 준비하는 학생들 꽤 많을 것 같은데 공기업 준비하려고 하다 보면 이제 지금 이 배우는 내용을 이제 필기 시험으로 봐야 되는 그런 학생들도 있겠죠. 있는데 그런 학생들 입장에서는 야, 한 번 들으면 좀 안 까먹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학생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잘 까먹는 것도 복이야, 사실은. 잘 까먹는 것도 복이라고. 그러니까 그 질병 중에 어떤 질병이 있냐면 아이씨 또 헛소리 막 하게 되는데 보통 여러분은 이런 게 더 재밌죠? 그 옆길로 새 가지고 딴 이야기 하는 거. 기억이 그러니까 까먹을 수 없는 사람이 있어. 그런 질병이 있어요. 뭐 그게 무슨 질병입니까? 축복이지 뭐 이런 이야기 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축복이 아니야. 그러니까 굉장히 충격적인 슬픈 일을 당했어. 그러니까 굉장히 친한 친구가 사고로 세상을 떴어. 그래서 그 충격과 슬픔이 있는데 그게 평생 안 잊혀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건을 생각하면 그게 마치 어제 있었던 것처럼 너무나도 생생하게 모든 정보와 그때 느꼈던 그 감정이 그대로 다시 되살아나.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망각한다는 게 굉장히 축복이야. 그러니까 기쁜 일도 망각하지만 슬픈 일, 충격적인 일 이런 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잊혀져 가거든. 잊혀져 가서 슬펐던 일, 충격받았던 일 이런 것도 서서히 잊혀져 가면서 사람이 다시 그 회복을 하게 되고 다시 정상 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되고 뭐 이런 건데 잊을 수 없는 그런 질병이 있어요. 안 잊혀져. 그러니까 한번 들으면 그게 그냥 평생 간다니까. 그러니까 그게 사람 사는데 결코 좋은 일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런 걸로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복 받은 거야. 그러니까 뭐 뭔가를 기억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고 이런 측면에서는 좀 노력을 더 해야 되고 괴롭고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인생 전체로 봐서는 잘 까먹는 게 그게 복이야, 사실은. 복이에요. 아, 뭐 여담인데 군대에 통역병으로 갔잖아요. 근데 통역병이 그때 내가 통역병 2기거든. 2기.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뭐 어학병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시험 없이 그 토익 성적 가지고 뭐 우수한 사람들, 그러니까 카투사 지원을 해가지고 카투사 떨어진 사람들 중에서 뭐 토익 성적 괜찮은 사람들 뭐 이렇게 뽑고 하는데 했었는데 카투사는 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뺑뺑이였거든. 뭐 토익 800점 이상이 지원을 해가지고 뺑뺑이 돌려가지고 뭐 그 중에서 필요한 인원 뽑아가고 나머지 그 떨어진 인원 중에서 어학 진짜로 그 성적 좋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토익 성적 좋은 사람들을 어학병 이렇게 뽑아가고 했었는데 그 내가 군대 갈 무렵에 이제 통역병이라는 게 생겼어. 그래서 이틀에 걸쳐가지고 필기와 실기 시험, 실제로 통번역을 시켜봐. 필기 시험도 이렇게 듣기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평가하고 이런 필기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미국 라디오 방송을 막 들려줘. 막 들려주고, 우리말로 해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말로 막 장교가 나가지고 막 이야기하는데 영어로 한번 해봐. 뭐 이런 거. 그런 거 시험 쳐가지고, 그 뽑힌 내가 2기거든. 2기인데, 그 2기, 1기도 마찬가지고 2기도 마찬가지고, 30명 뽑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동기가 30명이었는데 30명 중에서 토종이 나 하나밖에 없었거든. 그러니까 해외 체류 경력이 없는 사람이 나 하나밖에 없었고 나머지 애들은 전부 뭐 그 교포거나 뭐 유학생 뭐 이랬었는데 그중에 기억에 남는 친구 하나가 스탠포드대 컴퓨터공학과 석사를 마치고 온 학생인데
나보다 한 살 적었어. 한 살 적었는데 그 친구는 학석사 통합 과정이야. 그러니까 너무 똑똑해가지고 학부를 다니면서 학부 과정과 석사 과정을 연계해가지고 5년 만에 학사하고 석사를 따고 이제 군대를 왔어. 그래서 그 친구 보니까 윈도우를 짤 수 있대. 지가 본인이 스스로 이제 뭐 참고 안 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쭉 해가지고 윈도우를 그냥 프로그래밍 해가지고 윈도우 정도의 운영 체제는 짤 수 있대. 뭐 그런 학생인데 그 친구인데 그 친구가 포토카피 메모리를 갖고 있었거든. 기억력이 한번 본 건 안 잊어버려. 그러니까 책을 전공 서적이든 뭐든 책을 보잖아요. 책을 보면 그게 마치 사진 탁탁 찍어가지고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처럼 그렇게 기억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책을 뭐 1000페이지짜리 그 책을 쭉 보고 나서 딱 덮고 나서 30페이지 둘째 줄에 뭐 있어 이러면 그 30페이지 둘째 줄에 있는 문장을 쭉 이야기를 해. 그런 친구가 있었어. 그래서 그런 거 처음 봤는데 야 스탠포드는 아무나 그런 게 아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하여튼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네. 그 친구는 그런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포토카피 메모리라는 건 사진 찍듯이 해가지고 이제 특정한 그 정보를 사진 찍듯이 쫙 해가지고 기억을 할 수 있는 거지 기억을 망각을 못하는 그런 건 아니었거든. 그래서 뭐 그 친구도 충격받고 뭐 옛날 지나간 거 이런 건 잊어버리고 뭐 착각하기도 하고 뭐 그런데 책 본 거라든가 뭐 특정 상황이라든가 본인이 집중해가지고 이거 기억해야지 이러면은 그거를 마치 사진 찍어서 본인 머리에 저장하듯이 그렇게 저장하는 그런 능력이 있었다고요. 근데 아까 이야기했던 거는 그런 게 아니라 그 망각 자체가 안 돼. 그냥 선천적으로. 그죠? 그 병이야, 병. 그래서 그냥 뭐 무심코 들은 것도 그냥 다 머릿속에 다 들어와가지고 다 남아있고 지나가면서 들었던 뭐 그 광고라든가 냄새라든가 길거리에 가면서 뭐 이렇게 느꼈던 거라든가 뭐 공기의 그 기온 같은 거 따뜻했느냐 뭐 더웠느냐 땀이 흘렀느냐 뭐 이런 것까지 안 까먹고 그냥 머릿속에 다 남아있어. 그러니까 정보 과잉이 되는 거예요. 되고 뭐 즐거웠던 기억은 뭐 떠올리면 어제 즐거웠던 게 오늘 당장 지금 즐거운 것처럼 막 즐거워질 수도 있지만 충격받았고 슬펐던 일도 바로 직전에 일어났던 것처럼 생생하게 되살아나가지고 평생을 괴롭게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치료도 안 되고 하여튼 그래. 그래서 까먹는 게 축복일 수도 있다. 뭐 이런 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 비하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닌데 그래서 이 유통시장 발행시장, 증권시장을 없애자 뭐 이런 과격한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 노름판이다 없애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방금 했던 요 이야기를 해주라고. 근데 뭐 까먹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10중 8구는 까먹겠지만.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증권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지금부터는 화폐 시간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화폐 시간 가치도 뭐 많이 했을 것 같은데 화폐 시간 가치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상수 E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상수 E 어디서 본 기억 안 납니까? 이거죠. 이거 계산기에 나와 있는 이 상수 E야. 여기 그 알파 누르고 곱하기 10의 뭐 x승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 누르면 요 곱하기 10의 x승 위에 그 빨간색으로 그 E 자가 있죠. 요 E야. 요 E. 요 E 값을 보면 이 무리수거든요. 무리수기 때문에 E라고 이렇게 알파벳으로 표시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 소수로 표현을 했을 경우에 끝이 안 나. 2.71828 뭐 1828 그러니까 화면은 요거까지만 보여주지만 그 디스플레이가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여기까지만 보여주지만 실제로는 뒤에 이제 끊이지 않고 자릿수가 계속 있는 그런 거라고요. 근데 요 숫자가 수학적으로 어떻게 정의가 되느냐면 또 뭐 뭘 정의를 또 합니까? 이러고 뭐 그런 학생들이 있겠지만 수학적으로 이렇게 정의가 돼. 극한이요? 수학 안 쓰신다고 했잖아요. 막 그런데 수학 아니야. 정의가 저렇게 돼 있어. 정의가 저렇게 돼 있어. 정의가 저럴 뿐이지 여러분한테 이 극한 값을 계산하라 이런 거 요구하지 않아요. 아니 정의가 저렇게 돼 있는데 내가 저거를 피할 방법이 없어 진짜로. 극한의 형태로 정의가 돼 있어 실제로. 저걸 피해 가지고 정의를 할 수가 없어. 할 수가 없어가지고 저렇게 나타낸 거지. 여러분한테 극한을 계산하라 이런 거 안 시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교재 샀습니까? 근데 지난번에 이제 강의 소개 첫 주에 지난주에 그 강의 소개하면서도 교재 POD 도서라 그랬죠. POD 도서 프린트 온 디맨드 그래가지고 주문을 하면 책을 제작해가지고 배송해주는 그런 형태로 출판을 했다. 왜냐면 옛날에 처음에 출판했던 책이 워낙에 안 팔려가지고 학생들이 안 사는 바람에 출판사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지고 그죠? 출판사들이 전부 다 내 건 안 찍어주려 그래. 그래서
POD 도서의 형태로 출판을 했는데 그래서 오프라인 서점에서는 구경을 할 수가 없고 여러분이 반드시 온라인 서점이나 아니면 출판사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직접 주문을 해 가지고 배송을 받아야 되는 그런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만들어서 배송을 하기 때문에 뭐 시간이 많이 걸릴 수가 있다. 빨리 이제 운이 좋아가지고 뭐 인쇄하는 기계가 놀고 있거나 뭐 이러면은 오늘 주문하면 오늘 찍어가지고 내일 배송되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주문이 막 밀리고 뭐 이 책만의 주문이 아니라 뭐 희한하게 그때 그 출판사에 주문이 꽉 밀려가지고 그 인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러면은 한 2주까지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중간고사 우리 오픈북이기 때문에 반드시 책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중간고사 치기 직전에 책을 주문을 하게 되면 중간고사 끝나고 책을 받게 되는 그래서 중간고사는 빵점을 받게 되는 그런 사태를 맞을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빨리 주문을 하세요. 주문을 하는데 이미 이제 사가지고 갖고 있는 학생들은 책을 한번 쭉 넘겨보고 잘못 이 수업 잘못 신청했나 이런 이야기하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강의 평가에 보면 그게 나오는데 책을 열어보고 후회했다. 이러면서 이 수업을 들은 걸 처음에 후회하면서 되게 겁을 이렇게 먹었다가 한 학기 끝나고 나니까 그게 사실은 뭐 별거 아니었네 뭐 그래서 수업 잘 들었다 뭐 이런 형태의 이제 강의 평가를 해놓은 것들이 매년 하나 정도는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한번 보세요. 내 블로그에 가가지고 그 강의 평가들 다 올려놨으니까 보면 그런 강의 평가들이 있어. 왜냐하면 책을 이렇게 쫙 열면 수식이 가득 있어. 올 컬러인데 전부 알록달록하게 이렇게 박스 막 쳐져 있고 칼라로 돼 있는데 그림도 막 그래프도 알록달록하게 이제 칼라로 그려져 있고 막 그러는데 수식이 막 온데 다 수식이 쭉 나와 있어. 그래서 수학 안 쓴다면서요 이러고 이 책만 보고 헉 해가지고 이런 걸 내가 수업을 들을 수 있을까 이러면서 드랍할까 뭐 이런 이제 고민을 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는데 책에 이제 수식이 복잡해 보이고 이렇게 많이 등장하는 이유는 자세하게 적어서 그래, 자세하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수식이 흘러가는 과정을 세세하게 단계별로 이렇게 적다 보니까 이제 수식이 길어지고 단계가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책 전체에 수식이 엄청나게 많은 것처럼 보일 뿐이지 실제로는 뭐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고 이 수업 들어보면 알겠지만 미적분화가 없어요. 미적분화가 없고 통계학 개념도 전부 다 이제 계산기로 계산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극한이라던가 뭐 이제 적분 기호 같은 게 나오지만 그걸 직접 계산하라는 건 절대 아니야. 그러니까 함수나 어떤 수 자체가 극한을 이용해 가지고 정의가 돼 있고 뜻이 원래 요런 뜻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뜻을 정할 때 정의라고 그러죠 그거를. 영어로 definition 적어놓은 게 그 정의야. 요런 거를 뭐라고 부르자 이렇게 이름 붙여주는 거. 요런 거를 뭐라고 하자 이렇게 정하는 걸 이제 정의라 그러고 영어로는 definition이라고 하는데. 정의 자체가 이 극한이나 그 적분이나 뭐 이런 형태로 정의가 돼 있기 때문에 그 기호를 쓸 뿐이지 여러분한테 절대로 극한 계산을 하라거나 아니면 뭐 적분을 해보라거나 이런 건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의미로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근데 지금 분명히 또 이야기했어요. 책이 POD 도서기 때문에 미리미리 구해야 된다. 뭐 중고를 사든지 어쨌든 미리미리 구해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다.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근데 꼭 보면 이 이야기를 해도 동영상 틀어놔놓고 이제 뭐 슬렁슬렁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하다가 매년 그래. 매 학기 그래. 몇 번을 이야기해도 중간고사 직전에 메일 와가지고 국내 서점에 책이 없다는데요. 지금 주문하면은 2주 걸린다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그래. 뭐 어떡하겠니? 네 운명이다. 이러면서 강의를 제대로 안 듣고 내가 몇 번을 이야기를 해도 귀담아 듣지 않았던 네 책임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밖에 없죠. E라는 거는 이렇게 생겼어요. E는 1 플러스 n분의 1의 n승의 극한을 취해서 n을 무한대로 보낸 걸 E라고 그래. E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E의 x승이라는 함수는 뭐 비슷하게 생겼는데 1 플러스 n분의 x의 n승의 극한을 취해서 n을 무한대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좀 관계없어 보일 수도 있는데 E의 x승이라고 그러면 여기 괄호 밖에 n승에다가 x승을 하면은 nx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뭐 이런 생각이 드는 학생이 있을 거예요. 똑똑한 학생이지. 지수 법칙을 아는 거야. 지수 법칙을 알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E의 정의를 이용해 가지고 E의 x가 요렇게 된다는 거를 보일 수 있어요.
뭐 치환을 해가지고 그죠? 치환을 해가지고 n분의 x를 n분의 1이라고 놓자. 그래서 x분의 n을 x분의 n을 m이라는 새로운 문자로 놓자. 이렇게 해가지고 쭉 해보면은 그 E의 정의에 따라 가지고 이거를 쭉 변형을 시켜보면 이게 E의 x승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고요. 근데 뭐 우리는 그런 이제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정의로 박아버렸어. E의 x승은 저렇게 생겼다라고 정하자라고 이제 박아버렸어. 그래서 그 해보고 싶은 학생들은 E라는 정의 위에 이제 E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n분의 1의 n승이라는 요 정의를 가지고 E의 x승이 요런 형태로 생기게 된다라는 거를 유도해보고 싶은 학생들, 유도해보고 싶은 학생은 없겠지만 유도해보고 싶은 학생들은 한번 해보세요. 그 두 번째 식의 우변에 있는 그 n분의 x를 새로운 n이 아니라 m분의 1로 치환을 해봐. 즉 x분의 n을 m으로 치환을 해가지고 이 극한을 쭉 변형을 시켜보면 그게 E의 x승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별로 그 어려운 계산은 아니지만 뭐 한번 해보세요. 해보고 이게 고등학교 수학책에도 있어요. 고등학교 수학책 중에 경제 수학인가 뭐 그런 책 그런 그 과목이 있죠. 여러분이 아마 선택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 경제 수학이라는 과목이 고등학교 수학 과목 중에 선택 과목 중에 있어요. 있는데 거기도 고등학교 수학에도 정확히 내가 방금 이야기한 그 과정이 등장을 한다고요. 그럴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그 과정을 거치지는 않지만 여러분은 수학을 혐오하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단 그 결과만 이렇게 적어놔놓고 그냥 이렇다고 하자 뭐 이렇게 이제 정의로 박아버렸어. 그러니까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니까 E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n분의 1의 n승이고 E의 x승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n분의 x의 n승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다. 이게 상수 E와 지수함수 E의 x승의 수학적인 정의가 되겠습니다. definition. 자, 요걸 왜 하느냐 하면 화폐 시간 가치를 할 때 이게 등장을 하거든. 화폐 시간 가치의 개념이 뭡니까? 여러분 뭐 까먹었겠지. 화폐 시간 가치의 개념이 뭐예요? 동일한 금액이어도 액면가가 동일한 금액이어도 시점에 따라서 다른 가치를 갖는다. 이게 화폐 시간 가치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지금의 10,000원하고 1년 후의 10,000원하고는 다르다. 왜? 이자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하고 여러분 친구하고 내기를 해가지고 내기에서 이겼어요. 그래서 10,000원을 받게 됐어. 10,000원을 받게 됐는데 지금 그 10,000원을 받게 되면 그죠? 1년 후에 10,000원을 받는 거하고는 그 가치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가 야, 나 지금 돈 없어. 돈 10,000원도 없어. 현금 없어. 너 뭐 카드 단말기 있니? 뭐 이러고 그죠? 카드 결제해도 될까? 뭐 이러면서 돈 없어. 1년 후에 줄게. 뭐 이랬을 때 까짓 거 뭐 1년 후에 줘. 뭐 이러면은 둘 중에 하나야. 마음이 되게 좋은 학생이거나 그죠? 아니면 화폐 시간 가치를 모르거나. 왜냐면 1년 후에 받는 10,000원하고 지금 받는 10,000원하고는 가치가 달라요. 왜? 지금 10,000원을 받으면 1년 동안 은행에 그 예금을 해두면 그죠? 이자가 붙거든. 그래서 1년이 지나면 10,000원보다 큰 금액이 돼. 10,000원보다 큰 금액이 된다고. 그죠? 그래서 지금 10,000원을 받는 게 1년 후에 10,000원 받는 것보다 유리해요. 왜? 지금의 10,000원을 1년 동안 묵히면 10,000원보다 커지기 때문에 1년 후에 10,000원보다 가치가 더 있는 거예요. 지금 받는 10,000원이. 그죠? 그게 화폐 시간 가치야. 그래서 동일한 10,000원이어도 지금의 10,000원이냐 1년 후에 10,000원이냐가 가치가 다르다는 거지. 언제 가치가 더 커요? 현재 가치가 더 커. 현재 가치가. 왜? 지금 10,000원을 받아서 은행에 넣어놓으면 1년 후에는 10,000원 플러스 이자 만큼의 금액이 되기 때문에 1년 후에 받는 10,000원보다 더 큰 가치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의 10,000원이 1년 후에 10,000원보다 가치가 더 큰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화폐 금액을 그 비교를 하려면 동일 시점으로 환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의 10,000원하고 1년 후에 10,000원을 비교를 하려면 어느 쪽이 더 가치 있는지를 비교를 하려면 지금의 10,000원을 은행에 예금해가지고 1년 후에 금액이 얼마인지를 계산을 해서 1년 후에 가치로 환산한 다음에 1년 후에 받는 10,000원하고 비교를
했더니 지금의 만 원이 더 가치가 있더라. 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만 원을 1년 후 시점의 가치로 환산한 다음에 환산한 1년 후 시점에 그 환산한 금액하고 1년 후에 만 원하고를 비교를 하는 거죠. 동일 시점의 금액으로 비교를 하는 거죠. 혹은 반대로 이렇게 할 수도 있어. 1년 후에 받는 그 만 원을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할 수도 있어요. 현재 가치로 환산할 수도 있다고. 어떻게 환산을 하겠어요? 지금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걸로 해요. 그죠? 1년 후에 만 원을 원금으로 갚을 조건으로 해가지고 지금 돈을 빌리면 얼마를 빌릴 수 있겠는가? 라고 생각해보면 그 1년 후에 만 원의 현재 가치를 계산해낼 수가 있겠죠. 그죠? 당연히 만 원보다 작아지겠지. 그죠? 왜냐하면 이자가 붙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뭐 이자율 따라서 다르겠지만 뭐 9천 얼마가 되겠죠. 9천 얼마를 은행에 1년 동안 넣어 가지고 1년 후에 만 원이 돼서 그 만 원을 은행에 갚는 그러한 형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1년 후에 만 원 갚겠다라고 하고 지금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만 원보다 적은 금액을 은행이 줄 거예요. 그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1년 후의 금액을 현재 시점의 금액으로 환산을 해서 지금의 만 원하고 비교를 했더니 지금의 만 원보다 가치가 낮더라. 그죠? 그래서 지금 만 원 받는 게 1년 후에 만 원 받는 것보다 값어치가 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동일한 만 원이어도 시점에 따라서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 가치를 비교를 하려면 미래 시점으로 값을 다 환산해가지고 비교를 하거나 혹은 전부 현재 시점의 값으로 다 환산을 해가지고 비교를 하거나 동일 시점의 값으로 환산을 해서 비교를 해야 될 필요가 생기는 거죠. 그게 화폐 시간 가치 이야기예요. 화폐 시간 가치라는 거는 동일 금액이어도 시점에 따라서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비교를 하려면 뭐 현재든 미래든 어떤 특정 시점으로 동일한 시점으로 다 환산을 해가지고 비교를 해야 정확한 비교가 된다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그 유의해야 될 거는 금융에서 흔히 이제 시간은 T로 써요. 시간. 뭐 T는 당연히 이제 타임의 약자죠. 타임의 앞글자를 따가지고 T로 쓰고 현재 시점은 소문자 T로 쓰고 미래의 어떤 시점은 라지 T로 많이 써요. 라지 T로 많이 쓰고 그다음에 그 이자율을 연간 이자율을 써요. 연간 이자율. 그러니까 일별 이자율, 월별 이자율 이런 게 아니라 연간 이자율을 쓴다고요. 그러니까 연간 이자율이 뭐냐면 이자 금액이 그러니까 1년 동안 지급하는 그러니까 돈을 빌렸을 때 1년 동안 그 내야 되는 그 이자 총 금액 나누기 그 만기의 원금 그걸 연간 이자율이라고 하거든요. 연간 지급해야 되는 이자 금액 나누기 원금 그게 그 연간 이자율인데 연간 이자율 개념으로 이자율을 나타내게 돼 있어. 모든 이자율은 기본적으로 연간 이자율의 형태로 나타내도록 돼 있어요.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법적으로도 그래. 우리나라에서도 법적으로 금융거래를 할 때 이자율은 연간 이자율로 나타내야 하는 걸로 법이 돼 있어. 그러니까 특수한 경우에 뭔가 계산을 하기 위해서 일별 이자율을 계산하거나 월별 이자율을 계산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1년 동안 이자 받는 금액을 쪼개가지고 하루에 받는 금액으로 환산을 한 다음에 그게 원금의 몇 %이냐. 그렇게 해서 일별 이자율을 계산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월 단위로 쪼개서 해보니까 매월 얼마씩 이자를 받는 셈이니까 그게 원금 대비 몇 %냐. 이렇게 해서 이제 월별 이자율을 계산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특별히 뭐 그런 계산이 필요한 경우에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렇게 계산을 할 때는 반드시 그게 연간 이자율이 아니라 월별 이자율이나 일별 이자율이라고 명시를 하고 이야기를 하게 돼 있어. 그래서 금융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연간이라는 말이 안 붙고 그냥 이자율 혹은 다른 말로 금리라고도 하죠. 이자율 혹은 금리 다른 뭐 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이자율 혹은 금리라고 하면 연간 이자율을 의미를 해요. 연간 이자율. 그게 이론적으로도 규칙이고 법적으로도 규칙이야. 전 세계 공통이에요. 전 세계 공통으로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걸 어기지. 그리고 그걸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굉장히 큰 피해를 보죠. 지금 은행 금리가 얼마쯤 되나요?
뭐 은행에 그 예금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찾아보면 1% 내외일 거예요. 뭐 0. 몇 퍼센트거나 1% 내외로 이렇게 형성이 돼 있을 텐데 아닌가? 하여튼 찾아보세요. 1% 내외로 돼 있을 텐데 이게 연간 이자율이야. 연간 이자율이라고. 연간 이자율인데 이거는 이제 예금할 때의 이야기고 대출을 받으려면 이거보다 훨씬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 여러분이 돈을 빌려야 될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은행은 그 예대 마진으로 먹고 살거든. 그러니까 고객들이 예금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예금하는 원금의 뭐 1%, 0. 몇 퍼센트 요만큼의 그 이자만 지급을 하지만 돈을 누군가 빌려갈 때는 그거보다 높은 이자를 받아요. 그러면 은행이 예금자한테 지급하는 금액하고 그다음에 그 대출 받아간 사람한테 받는 금액하고의 그 차액, 그죠? 그 이자를 받는 걸 더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액을 예대 마진이라 그러는데 그게 은행 운영의 기본 수익이 된다고요. 그래서 뭐 어느 은행이든지 간에 예대 마진을 통해서 은행이 영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출 금리가 더 비싸요. 대출 금리가 더 높아서 여러분이 은행 가가지고 대출을 받으려면 그 금액이나 여러분의 신용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어쨌든 최소한 1%보다는 더 많은 금리를 부담을 하게 된다고요. 그죠? 근데 그 신용도에 따라서 그 금리도 다르게 적용이 되고 이자율도 다르게 적용이 되고 그러니까 신용도가 되게 좋아. 한 번도 돈을 안 갚은 적이 없고 돈 빌려가지고 꼬박꼬박 이자도 잘 내고 연체된 적도 없고 신용카드도 연체된 적이 없고 뭐 해가지고 신용도가 되게 높아. 신용평가 시스템이 있죠,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개인도 신용정보회사도 있고, 그죠? 그래서 뭐 그런 연체 기록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금융권에 전부 그 공유가 되는 형태로 돼 있는데, 그래서 신용도가 너무 높아서 이 사람한테는 돈을 빌려줘도, 안 떼일 것 같다. 라고 하면 금리가 낮아요. 낮는데, 신용도가 낮아. 뭐 카드 연체도 많이 했고, 옛날에 돈 빌려가지고 돈 안 갚고, 뭐 그런 전력도 있고, 막 이런 게 이제 기록에 남아있으면, 금리를 굉장히 높이 책정을 해요. 왜? 돈 못 갚을 것 같으니까. 돈을 일부 못 갚더라도 이자를 많이 받아가지고 손해를 좀 줄이겠다. 뭐 이런 의도도 있고, 이자가 이만큼이나 되니까 너가 이 이자가 두려우면 나한테 빌려가지 마. 뭐 이런 의미도 있고, 하여튼 그래서 신용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대출 금리가 당연히 높아져요. 여러분도 신용도가 낮으면 높은 이자를 부담하고 돈을 빌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뭐 물론 뭐 소득이라던가 직장이라던가 이런 것도 이제 관련이 있을 수 있고 최근에는 이제 뭐 SNS 여러분들 많이 하겠지만 SNS에 남기는 글이라던가 이런 것도 분석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신용도가 낮으면 너무 낮으면 은행에서 안 빌려주는 경우도 있어요. 거부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범위 안에서는 은행에서 빌릴 수는 있는데 뭐 남들보다 높은 금리를 부담해가지고 이제 빌리게 되고 신용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그렇게 되는데 신용도가 그거보다 더 낮다 그렇게 되면 은행에서 이제 대출 자체를 안 해주면 어디로 가야 돼요? 1금융권 그러니까 은행을 비롯해서 은행권이 1금융권이거든요. 근데 은행권 말고 그 밑에 이제 무슨 뭐 신용 뭐 협동조합, 신협, 마을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도 괜찮은데 뭐 그런 데는 이제 보통 2금융권이라 그러지. 2금융권에 가는데 2금융권에 가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대출 금리라든가 이런 거는 은행보다 더 불리해요. 상환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도 불리하고 금리도 좀 더 높고 뭐 하여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불리한 조건으로 돈을 빌릴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되는데 그거보다 그 신용도가 더 낮다. 그러니까 뭐 하여튼 빌려가지고 잘 안 갚고 이런 전력이 너무 많아. 막 그러면은 거기서도 안 빌려줘. 2금융권에서도 안 빌려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채를 써야죠. 사채업자들한테 가는 거죠. 지금은 그런 거 있나? 뭐 산화머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다 일본 자금이에요. 일본 자금이야. 뭐 제목 이름 자체가 그렇잖아. 산화머니, 산화 일본어 같잖아요. 산화머니라든가 또 뭐 있지? 무과장 나오는 거 있었죠. 옛날에 무과장 나와가지고 이제 뭐 하는 거 그 이름 뭐였다. 요즘 광고를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철수 많이 했을 거예요. 철수 많이 했을 텐데 하여튼. 그런 금융기관들이 있고 그 밑에 이제 진짜 사채업자들 거기서도 안 빌려주는 사람들이 있어. 신용도가 너무 낮아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갈 수 있는 데가 이제 사채업자들 그러니까 합법적인 사채업자도 있을 거고 그거보다 더 심하면 거의 뭐 조폭에 가까운 그런 이제
불법적인 사채업자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그 받을 수 있는 금리의 상한이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35%인가 연간 이자율 기준으로 해서 35% 이상의 이자를 받을 수 없도록 그 못을 박아놨어. 그러니까 원금의 35%. 그러니까 1,000만 원 빌리면 1,000만 원 원금 더하기 350만 원을 이자로 더 내야 되는 거 그런 거야. 근데 그걸 법적인 상환으로 해놨는데 이제 불법 사채업자들 수준까지 내려가서 돈을 빌리게 되면 이제 연간 이자율 기준으로 하면은 뭐 100%, 200%뭐 이런 뭐 그렇게 받는다고. 원금 1,000만 원 빌렸는데 이자를 2,000만 원 내놓으라 그러고 뭐 하여튼 그러고 그래도 네가 돈을 갚을 수 있을지 내가 확신이 없다. 그래서 신체 포기각서 쓰라 그러고 막 그래. 막 그렇다고. 근데 그런 그 사채업자들이 불법 영업을 할 때, 그죠? 불법 영업을 할 때 그 광고 문구를 어떻게 쓰냐면 연간 이자율을 써놓는 게 아니라 일별 이자율 뭐 이런 거 써. 이런 거 써. 그래서 대출 금리 1%뭐 이렇게 써놓으면은 이 금융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신용도도 낮고, 그죠? 뭐 금융 관념이 좀 희박한 뭐 그런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거 은행 금리보다 싼데? 은행에서 대출 받으려면은 뭐 아무리 신용도 좋아도 2% 3% 뭐 금리 적용해가지고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1%라고? 이러면서 혹해가지고 돈을 빌리는데 옆에 귀퉁이에 조그맣게 일별 이자율 이렇게 있어. 하루에 1%를 받는다는 거야. 그러면 연간으로 환산을 하면 1년이 365일이라고 치면 1년이 365일이 아닐 수도 있어. 왜냐하면 이자 계산을 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달력 기준으로 해서 1년은 365일이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영업일 기준으로, 그러니까 휴일 다 빼고 안 노는 날, 비즈니스 데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그거 기준으로 해서 1년은 250일이다, 뭐 240 며칠이다. 그러니까 연도마다 또 조금씩 차이가 있겠죠. 그렇게 계산하기도 해요. 하는데 어쨌든 우리 편의상 1년이 365일이라고 하고 하면 1년, 그러니까 일별 이자율이 1%면 연간 이자율은 365%야. 365%라는 게 의미가 뭐예요? 1,000만 원을 빌리면 이자로 3,650만 원을 내야 돼. 그러니까 원금하고 이자를 합쳐서 이제 1년 후에 한꺼번에 갚으려고 하면 처음에 빌릴 때 1,000만 원을 빌렸는데 1년 후에 갚으려고 보니까 4,650만 원을 갚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일별 이자율 1%의 함정이야. 근데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걸 막아 놓은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 홀리지 말라고. 근데 어차피 불법으로 사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죠? 아직도 그런 걸 써요. 쓰니까 그런 거에 휩쓸리지 않도록 여러분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은 뭐 그 정도로 그 잘 모르고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이제 동성로에 많이 가죠. 그래도 많이 가지. 예, 내가 알아. 왜냐면 우리 동네가 이제 동성로에서 가깝거든요. 그래서 저녁 때 이제 애들 다 재워놔 놓고 또 운동을 해야 돼. 내가 코로나 시대에 집에 계속 있고 하면 이제 살찌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보통 주경 야독을 하는데 낮에는 육아를 하고 애들 다 재워놔 놓고 나서는 그때부터 이제 강의 준비도 하고 논문도 쓰고 뭐 책도 쓰고 책도 보고 뭐 논문도 읽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 한 3시 새벽 3시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애들이 나를 깨워. 아빠 일어나, 아빠 일어나. 3살짜리, 7살짜리. 3살짜리가 먼저 일어나. 해 뜨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6시 좀 넘으면 애가 일어나가지고 나한테 와가지고 막 배 위에 올라타고 막 푹푹 뛰고 막 그래. 아주 강제 기상이 아빠 더 잘래. 이러고, 아빠 어제 늦게 잤단 말이야. 이러고 막. 그래도 안 봐주죠. 아빠 나가고 싶어. 그 애들 이제 나가면 위험할까봐 이제 방문에 그 창살 같은 거 이렇게 해놨는데 애들은 못 열게 돼 있고 어른이 이렇게 손으로 잡고 이렇게 열면 열리게 돼 있고 뭐 하여튼 창살이 그러니까 좀 그렇다. 하여튼 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간이 문 같은 게 있는데 그거 열어달라고 막 아빠 일어나 이렇게 강제 기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도저히 살이 쪄가지고 안 돼서 요즘은 이제 애들 자고 나면 뭐 잠시라도 이렇게 그 운동하러 나가요. 운동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그냥 속보 나름대로 좀 빨리 걷는 그런 거예요. 귀에 이게 이어폰 꽂고 이렇게 쭉 도는데 우리 동네를 도는데 동네 돌다 보면 이제 그 동성로 근처까지 나 요즘은 동성로 안에 겁나가지고 안 들어가는데 동성로 근처까지 이렇게 돌아가는데 코로나 시대가 무색하게 많더만
뭐 안에 이게 동성로에 그 클럽 거래하고 이랬는데 옛날에는 그 관통도 막 하고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겁나 혹시나 코로나 걸리면 안 되니까 그죠? 나 처자식이 있는데 걸리면 안 되지 안 되니까 아직 뭐 백신도 다 안 맞았고 그죠? 그래서 어 그렇게까지 이제 근접 접근을 해가지고 그 클럽 거리를 지나가 보지는 않는데 못 하는데 이렇게 이제 동성로 그 외곽을 이렇게 돌아보면 와 많아 많아 20대의 젊은 남녀들이 그 넘치는 에너지를 주체를 못 해가지고 그죠? 마스크도 잘 안 껴. 마스크도 잘 안 껴. 걸려도 우린 잘 안 죽는데 이러고 잘 안 끼고 다녀. 그래서 나는 너무 불안하거든. 뭐 그게 뭐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지, 그러니까 정부에서 하는 이야기를 못 믿어가지고 나는 안 믿어. 이러고 마스크를 안 끼는지, 아니면 나는 뭐 걸려도 잘 안 죽는데, 20대, 30대는 걸려도 뭐 무증상자도 많고, 그냥 가볍게 감기처럼 넘어가는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안 끼는 사람이 너무 많아. 많고, 이렇게 막 열기를 막 발산하면서 막, 아우, 하여튼 그래. 남학생이고 여학생이고 간에 이제, 그 평상 학교 다닐 때 그런 복장이 아니야. 뭔가 이렇게 안 춥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옷들을 입고 이렇게 다니는데 가보면 음, 굉장히 어린 그 학생인 것 같아. 20대 초반인 것 같은데 차를 되게 좋은 걸 타고 가요. 외제차, 금수저인가? 뭐 심지어 뭐 그 람보르기니 이런 거 차 한 대 6억씩 하고 뭐 이런 걸 막 타고 다니고 이런 젊은이들이 보이는데 뭐 람보르기니 이런 거는 너무 비싼 6억짜리는 진짜 뭐 대출해가지고 살 수가 없잖아. 그건 진짜 핵 금수저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1억짜리 정도 되는 차를 이제 20살, 21살 이렇게 된 젊은 남자가 막 하면서 옆에 그 여자친구 태우고 여자친구인지도 잘 모르겠어. 하여튼 여성을 태우고 이렇게 붕 가면서 이제 문 팡 열고 타 이러고 이러고 하는데 보면 걔는 저게 지 돈으로 산 걸까? 금수저면 다행인데 대구에 금수저가 저렇게 많을까? 그죠? 빌려서 사지 않았을까? 근데 20살, 21살이 무슨 취업을 했겠어요? 뭘 했겠어요? 그죠? 신용도가 낮지. 최하지. 아니 수입이 없는데 그죠? 그래서 빌려가지고 1억 빌려가지고 저 차를 샀다고 해봐. 그럼 은행에서 빌려줬겠어? 안 빌려줬어요. 이금융권에서 빌려줬게 안 빌려줘요. 사채업자한테 빌렸을 가능성이 높은데 사채업자들이 속였을 거예요. 아마 금리 1%. 오 이러고 빌렸는데 그러면 1억 빌려가지고 차를 샀어. 사고 나서 1년 타고 나서 1년 후에 이제 갚아야 되는 시점이 돼가지고 이자를 내려고 보니까 4억 6,500만 원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야. 4억 6,500만 원이 어딨어. 차 사려고 1억 빌렸는데, 그죠? 직업도 없고 수입이 없어.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버는 돈이 단데, 그죠? 클럽에서 한번 이렇게 폼 잡아보고 어떻게 이성을 한번 유혹해보겠다. 뭐 이런 걸로 이제 돈 빌려가지고 차를 샀는데 나중에 갚을 때 돼서 보니까 4억 6,500만 원. 너 이거 못 갚아요. 내 돈이 이만큼 어딨어요. 이러면은 계약서를 딱 보여주면서 야, 너 이거 계약서 쓸 때 신체 포기각서 썼거든? 이러면서 신체 포기각서 뭐예요? 신체 포기각서가 뭡니까? 아, 돈을 못 갚을 시에 네 몸을 내가 어떻게 해도 너는 상관하지 않는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강제로 뭐 신장을 떼가지고 중국에 판다거나 그냥 뭐 그런 거라고 그런 거라고. 그래서 이 금융 지식이 짧은 그 죄로 그죠? 그 다음에 한번 그 이성을 유혹하기 위해서 한번 이 그 본인의 그 바지가랭이가 찢어질지언정 한번 멋지게 한번 1년을 살아보자 뭐 이런 걸로 금융 지식도 없으면서 잘못된 선택을 했다가 뭐 생명이 위협받게 되는 그죠? 그러니까 본인의 몸이 전 세계로 흩어지는 그런 사태를 겪을 수도 있다고요. 그죠? 콩팥은 뭐 동남아에서 이제 누구한테 이식돼 가지고 살고 있고 심장은 누구한테 가서 미국에서 이식돼 가지고 살고 있고 나는 없고 그런 형태가 될 수가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자율이라는 거는 항상 연간 이자율을 나타낸다. 이자율은 항상 연간 이자율을 나타낸다. 그래서
그런 이제 사채업자라던가 뭐 이런 데서 이제 표시해 놓은 거를 자세히 보고 이게 진짜 연간 이자율을 표시해 놓은 건지 혹시나 옆에 조그맣게 일간 이자율, 뭐 일별 이자율 뭐 이렇게 적어 놓은 거 아닌지 잘 판단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적어 놓은 전단지라던가 이런 거는 전부 불법이야, 불법. 그렇게 적으면 안 돼요. 하여튼 연간 이자율을 R이라고 보통 표시를 해요. 연간 이자율을 R이라고 표시를 한다고. 그러니까 이자율은 영어로 interest rate이잖아요. interest rate인데 왜 I를 안 씁니까? I를 쓰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거시경제학이나 뭐 이런 데서 보면 이자율을 I라고 써요. interest rate의 앞글자 따가지고 I라고 쓴다고. 타임의 앞글자 T를 따가지고 이제 시간을 T로 나타내듯이 이자율을 I로 나타내기도 해. 근데 이 I하고 R로 나타내는 경우도 있고 I로 나타내는 경우도 있는데 I는 보통 명목 이자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물가 뭐 이런 거 고려하지 않고 실제로 그 거래에 사용되는 그 이자율, 표면적으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그 이자율을 명목 이자율이라고 해요. 그걸 I라고 쓰고 거기서 물가 상승분을 뺀 값, 그걸 실질 이자율이라 그러는데 실질 이자율을 보통 R을 쓰거든. real interest rate. 그래서 R을 쓰는데 금융에서는 이거 중요한 사항입니다. 금융에서는 물가 상승을 고려하지 않아. 금융에서는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분야에서는 물가 상승을 고려하지 않아. 물가 상승을 고려해가지고 뭐 이론적인 내용을 전개해도 되지만 금융 상황 자체가 굉장히 짧은 시간을 다룬다고. 길어야 1년. 그죠? 길어야 1년. 그리고 파생상품 같은 경우에는 뭐 만기가 3개월? 그렇게밖에 안 된다고. 그러니까 1년 정도, 1년 내외의 상황을 다루기 때문에 이 물가 상승률이라는 거를 고려하는 게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10년, 20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물가 상승률이 얼마고 뭐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는 게 타당하지만 1년 내외의 상황을 논하면서 이게 물가 상승률까지 감안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론이라던가 이런 게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금융 이론에서는 기본적으로 물가 상승률이 0이라고 가정을 해요. 물가 상승률이 0이라고 가정을 한다고. 그래서 물가는 상승하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실질 이자율 R하고 명목 이자율 I하고 사실상 같은 게 돼버려. 그래서 I를 쓰기도 하고 R을 쓰기도 하는데 금융에서는 관습적으로 R을 써요. 연간 이자율을 나타낼 때 R을 쓴다고. I를 안 쓰고 거시경제학 같은 데서는 I를 써. I하고 R을 이제 구분을 해서 쓴다고요. 그죠? 물가가 상승하면 그죠? 금리가 그만큼 차감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차감되는 효과가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친구한테 100만 원을 빌려줬는데 물가가 상승한다는 의미가 뭐예요? 화폐 가치가 하락한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예를 들어봅시다. 똑같은 스마트폰인데 모델이 뭐 2년 주기로 나온다고 해봐요. 그러면 지금 최신 스마트폰을 샀는데 100만 원에 샀는데 그게 물가가 올라가지고 똑같은 거고 뭐 주변 상황이나 신제품이 나오거나 이런 것도 아닌데 1년 후에 120만 원이 됐다고 해봐요. 그게 물가가 오른 거지. 그죠? 스마트폰 가격이 오른 거잖아. 그죠? 근데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거는 그만큼 화폐 가치가 하락한 거야. 그죠? 옛날에는 100만 원을 주고 이 스마트폰을 살 수 있었는데 1년이 지났더니 100만 원 줘가지고는 이 스마트폰을 못 사는 거야. 120만 원을 줘야 똑같은 스마트폰을 사는 거야. 그만큼 화폐 가치가 하락한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100만 원 빌려주고 만약에 이제 통 크게 이자를 20% 받기로 했다라고 하면 그죠? 100만 원 빌려준 사람이 1년 후에 120만 원을 원금과 이자 합산해가지고 받게 되는 상황인데 물가가 올라가지고 화폐 가치가 떨어졌다고 해봐. 그러면 똑같은 스마트폰이 10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가격이 오를 정도로 물가가 올라 버리면 화폐 가치가 그만큼 떨어졌기 때문에 이자 그 20%라는 게 무의미해진다고. 이자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래서 실질 이자율은 명목 이자율은 20%지만 거기서 물가 상승률인 20%를 빼버리면 실질 이자율은 0%가 된다고. 그게 실질 이자율의 개념이야. 그래서 화폐 가치의 하락을 염두에 두고 금리를 논의를 하려면 명목 이자율에서 물가 상승률만큼 빼서 실질 이자율로 삼아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다고. 그게 이제 거시경제학에서 이제 하는 이야기고, 거시경제학에서는 뭐 명목 이자율하고 실질 이자율하고 나눠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뭐
그 고전학파 계열에서는 실질 이자율이 중요하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실질 이자율하고 뭐 하여튼 모든 걸 이제 실질 기준으로 해가지고 물가 상승분 제거하고 모든 논의를 진행을 하고, 케인즈 계통에서는 명목이 중요하다. 그래서 명목 이자율 기준으로 해가지고 모든 논의를 진행하고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을 텐데 기억 안 나죠? 하여튼 몰라도 되고 금융에서는 물가 상승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물가 상승이 없다고 가정을 하고 명목 이자율하고 실질 이자율은 동일하다라고 놓고 모든 논의를 진행을 한다고요. 그래서 연간 이자율은 I라고 써도 되고 R이라고 써도 되지만 이 관습적으로 R을 선호를 해. R을 선호를 한다고. 그래서 연간 이자율을 R이라고 부른다. interest rate. 뭐 interest에서 INTER에서 이제 R도 있고 억지지만 interest rate에 R도 있고 뭐 거기서 따온 거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거시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실질 이자율 real interest rate에서 real에서 R 따온 거. 근데 이제 물가 상승률이 없으니까 real interest rate이 곧 nominal interest rate, 그 명목 이자율하고 같다. 그렇게 해서 I도 쓸 수 있고 R도 쓸 수 있는데 관습적으로 R을 쓴다. 뭐 이렇게 보는 게 더 타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연간 이자율을 R이라고 해요. 연간 이자율을 R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스몰 T 시점 현재의 어떤 그 화폐 금액을 MT라고 나타낼 거예요. MT라고 나타내면 이 M은 money의 약자겠죠. 그다음에 T는 시간, 스몰 T 시점,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의 금액이라는 뜻이야. MT는 그러니까 현재 10,000원, 그죠? 뭐 그런 개념으로 MT 하면은 현재 스몰 T 시점에서 화폐 금액이 M인 그러한 걸 나타내는 게 MT예요. MT. 이렇게 될 때, 자, 1년에 이자를 한 번만 계산할 때, 라지 T 시점에서의 그 M 스몰 T를 은행에 예금을 해놔 놓으면 라지 T 시점에서는 얼마만큼 받게 되느냐 하면 M 라지 T는 M 스몰 T 곱하기 1 플러스 R의 라지 T 빼기 스몰 T 승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양변을 1 플러스 R의 라지 T 빼기 스몰 T 승으로 나눠주면 M 스몰 T는 M 라지 T 나누기 1 플러스 R의 라지 T 빼기 스몰 T 승이 돼요. 그죠? 증명을 할 거야. 뭐 별로 어려운 증명은 아니지만 증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이자 계산을 하는 경우에 요러한 두 개의 공식이 있는데 요걸 이용해가지고 시점을 통일을 한다고. 그러니까 서로 다른 시점에 있는 화폐 금액을 비교하기 위해서 동일 시점, 라지 T 시점이든 스몰 T 시점이든 동일 시점으로 화폐 금액을 환산을 할 때 이 두 공식을 이용해가지고 환산을 한 다음에 비교를 하게 된다고. 요거는 1년에 이자를 한 번만 계산을 할 때 요런 경우고, 1년에 이자를 n번 계산할 때는 머리 치웁시다. 1년에 이자를 n번 계산을 하는 경우에는 공식이 이렇게 돼요. M 라지 T는 M 스몰 T 곱하기 1 플러스 n분의 R에 n 곱하기 라지 T 빼기 스몰 T승. 그 다음에 요 식을 양변을 1 플러스 n분의 R에 n 곱하기 라지 T 빼기 스몰 T승으로 양변을 나눠주면, 그리고 좌우를 이제 서로 바꿔주면 M 스몰 T는 M 라지 T 나누기 1 플러스 n분의 R에 n 곱하기 라지 T 빼기 스몰 T승. 이렇게 적을 수가 있죠. 증명을 할 거야. 이거는 1년에 n번 이자 계산을 할 때고, 1년에 매 순간순간 이자 계산을 해서 1년에 무한대번 이자 계산을 하는 경우에는 M 라지 T는 MT 곱하기 2에 R 곱하기 라지 T 빼기 스몰 T승. 그 다음에 M 스몰 T는 양변을 2에 R 곱하기 라지 T 빼기 스몰 T승으로 나눠서 M 스몰 T는 M 라지 T 곱하기 2에 마이너스 R 곱하기 라지 T 빼기 스몰 T승으로 적게 돼요. 그래서 요 6가지 공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자 계산을 1년에 한 번 하느냐, 혹은 n번 하느냐, 혹은 매 순간순간 계산을 해서 1년에 무한대번 이자 계산을 하느냐, 이 상황에 맞춰가지고 서로 다른 시점의 화폐 금액을 특정 시점으로 환산을 한 다음에 비교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화폐의 시간가치 개념의 기본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왜 그런지를 살펴보면, 자, 1년에 이자 계산을 한 번 하는 경우를 살펴봅시다. 그러면 M 라지 T라는 금액은 지금 M 스몰 T를 은행에 예금을 해가지고 계속 몇 년 동안 묵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M 라지 T라는 거는 어떻게 볼 수 있느냐면 1년 전의 금액인 M 라지 T 빼기 스몰 T라는 요 금액에 이자가 붙은 거야. 그래서 1 플러스 R이 곱해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1 플러스 R을 곱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개를 해보면 M 라지 T 빼기
1 더하기 m 라지 t 빼기 1 곱하기 r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r이 뭐였어요? 연간 이자율의 의미가 뭐였어요? 이자 지급액 나누기 원금이잖아. 이자 지급액 나누기 원금이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m 라지 t 빼기 1 곱하기 r은 m 라지 t 빼기 1 곱하기 r은 의미가 뭐예요? 이자 지급 액수야. 이자 지급 액수. 원금이 m 라지 t 빼기 1이잖아. 거기다가 이자율 r을 곱하면 연간 이자율 r을 곱하면 연간 이자율 r은 다른 말로 하면 원금분의 이자 지급액이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m 라지 t 빼기 1 곱하기 r은 m 라지 t 빼기 1이라는 금액을 예금을 했을 때 1년 동안 받게 되는 이자 금액을 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식이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m 라지 t는 m 라지 t 빼기 1이라는 금액을 그러니까 1년 전에 금액을 은행에 예금해놨을 때 이자가 붙은 금액이 바로 m 라지 t라는 금액이다 라는 의미죠. 이자 계산을 1년에 한 번만 하는 경우에 이자 계산을 1년에 한 번만 하는 경우에 왜 그렇게 되느냐면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가 아니고 다르게 쓰면 이렇게 쓸 수가 있는 빨간색 글씨를 보면 요거는 m 라지 t 빼기 1 곱하기 1 플러스 r의 위에 지수 부분을 보세요. 라지 t 빼기 1로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두 시점의 차이라고. 그죠? 미래 시점인 라지 t하고 현재 시점인 라지 t 빼기 1하고 두 시점의 차이. 라지 t 빼기 1 했더니 그게 1이 됐죠. 그래서 1승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요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돼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m 라지 t 빼기 1은 또 뭐예요? m 라지 t 빼기 2를 1년 동안 묵힌 거지. 그죠? m 라지 t 빼기 1은 m 라지 t 빼기 2를 1년 동안 묵힌 금액이잖아. 그래서 m 라지 t 빼기 2에다가 1 플러스 r을 곱한 금액이 m 라지 t 빼기 1이다. 그래서 m 라지 t 빼기 1 대신에 m 라지 t 빼기 2 곱하기 1 플러스 r을 곱하면 원래 곱해져 있던 1 플러스 r하고 곱해져 가지고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위의 식은 다르게 쓰면 m 라지 t 빼기 2 곱하기 1 플러스 r의 제곱이 되는 거다. 요것도 다르게 쓰면 이렇게 쓸 수가 있다. 라지 t 시점하고 그 라지 t 빼기 2 시점하고 사이에 그 시간차를 쓰면 지수가 2가 된다는 거죠. 그죠? 보세요. m 라지 t 빼기 2 곱하기 1 플러스 r의 시간차승. 그죠? 라지 t 빼기 2승. 요 라지 t 빼기 2 요거를 다르게 그 계산을 해보면 간단하게 해보면 그게 2가 되는 거죠.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수가 2가 되는 거지. m 라지 t 빼기 2는 다른 말로 하면 m 라지 t 빼기 3 곱하기 1 플러스 r이지. 그래서 원래 있던 1 플러스 r의 제곱하고 곱해져서 m 라지 t 빼기 3 곱하기 1 플러스 r의 3승이 되는 거고, 요거는 다르게 쓰면 m 라지 t 빼기 3 곱하기 1 플러스 r의 라지 t 빼기 3이라고 쓸 수가 있어요. 시간차야, 시간차. 그죠? 지수는 시간차다. 지수는 시간차다. 이렇게 쭉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MT하고의 관계를 보면 요거는 MT 곱하기 1 플러스 R의 시간차 승, 라지 t 빼기 스몰 t 승,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지. 그래서 M 라지 t는 결국 M 스몰 t 곱하기 1 플러스 R의 시간차 승,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 나타낼 수가 있다. 근데 요거는 주의를 해야 될 게 단순히 시간차, 이 경우에는 이제 시간차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정확히 이야기하면 이게 시간차가 아니라 이자 계산 횟수야. 이자 계산 횟수. 1년에 이자 계산을 한 번씩 해서 1년이 지날 때마다 그 금액에다가 1 플러스 R을 곱하는 형태로 해서 돈이 불어나잖아요. 그죠? MT라는 금액을 1년 묵히면 1 플러스 R이라는 게 곱해져 있는 금액이 될 거고, 그게 MT 플러스 2가 될 거고, 1년 더 묵히면 MT 플러스 2는 MT에다가 1 플러스 R을 한 번, 그러니까 MT 플러스 1에다가 1 플러스 R을 한 번 더 곱한 게 되는 거기 때문에 MT 곱하기 1 플러스 R의 제곱이 될 거고, MT 플러스 3은 MT에다가 1 플러스 R을 3번 곱해서 MT 곱하기 1 플러스 R의 3승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년이 지날 때마다 1 플러스 R이 곱해져요. 계속. 왜? 이자 계산을 1년에 한 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 지수에 있는 이 연도 그 차이,
지수가 되는 라지 t 빼기 스몰 t승이라고 하는 이거는 단순히 시간차가 아니야. 스몰 t 시점과 라지 t 시점 사이에 시간차,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시간차로 보이지만 정확히 이야기하면 t 시점과 라지 t 시점 사이에 이자 계산 횟수야. 이자 계산 횟수. 그죠? 근데 1년에 이자 계산을 한 번만 하기 때문에 연도수하고 이자 계산 횟수하고 똑같은 거죠. 그죠? 1년에 이자 계산을 한 번씩 해가지고 3년이 지나면 이자 계산을 3번 한 게 되는 거고, 1년에 이자 계산을 4번씩, 그러니까 한 번씩 해가지고 4년이 지나면 이자 계산을 총 4번 하게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1년에 이자 계산을 한 번씩 하는 경우에 스몰 t 시점부터 라지 t 시점까지 이르는 동안에 은행에 돈을 계속 넣어놓으면 1년이 지날 때마다 1 플러스 r이라는 금액이 계속 곱해진다고. 이자가 붙어서. 그죠? 그래서 총 라지 t 빼기 스몰 t 번 곱해지게 된다고. 그래서 m 라지 t는 mt 곱하기 1 플러스 r의 라지 t 빼기 스몰 t승이라고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공식이 얻어진다. m 라지 t는 m 스몰 t 곱하기 1 플러스 r의 라지 t 빼기 스몰 t승. 이렇게 되고, 요거를 양변을 1 플러스 r의 라지 t 빼기 스몰 t승으로 나누고 서로 좌우를 바꾼 게 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 식이죠. m 스몰 t는 m 라지 t 나누기 1 플러스 r의 라지 t 빼기 스몰 t승.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두 식을 이용을 하면 첫 번째 식에서는 물론 이제 연간 이자율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연간 이자율을 알고 있고 이자 계산을 1년에 한 번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때 요 두 식을 이용하면 스몰 t 시점 현재의 금액인 mt를 미래의 라지 t 시점에서의 금액인 m 라지 t로 환산을 하거나, 혹은 두 번째 식을 이용을 해서 미래의 m 라지 t라는 금액이 있을 때 그거를 현재의 가치인 m 스몰 t라는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게 하는 공식이 이 두 공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연간 이자율이 R일 때 1년에 이자를 N번 계산할 거예요. 앞의 경우에는 1년에 이자를 한 번만 계산을 했잖아요. 그래서 원금에다가 이자를 붙일 때 원금 곱하기 1 플러스 R,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그걸 곱한 금액이 1년 후의 금액이 되고, 또 1년 더 묵히게 되면 거기에다가 또 1 플러스 R이 추가로 곱해지고, 그죠? 원리금 합계,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라지 t까지 매년 그 이자가 덧붙어가지고 이렇게 되는 경우였는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라 1년에 이자 계산을 N번 해. 1년에 이자 계산을 N번 한다고. 그 말은 예를 들어서 1년에 이자 계산을 2번 한다고 해봐요. 6개월에 한 번씩 이자 계산을 한다고 하면 이자 계산, 처음에 원금을 집어넣어 놨을 때 거기에 6개월이 지나면 이자를 붙인 금액이 되고 나서, 그리고 또 6개월이 지나서 총 1년 후가 되면 거기에 또 한 번 이자가 붙은 금액이 계산이 된다고. 그죠? 그래서 1년 동안 이자가 총 2번 계산이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1 플러스 어떤 금리 6개월 동안의 이자율, 그죠? 연간 이자율이 아니라 원래 원금에다가 6개월 동안의 이자율을 그러니까 1 플러스 6개월간 이자율, 요거를 원금에다 곱하면 6개월 후의 금액이 되고, 그 금액에다가 다시 1 플러스 6개월간 이자율, 그죠? 반년간 이자율을 또 곱하면 그게 1년 후에 그 금액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자가 붙어 나가는 거죠. 그게 이제 1년에 2번 이자 계산을 하는 경우인데, 그걸 일반화 시켜가지고 1년에 이자를 N번 계산한 경우에 그때 이자를 한 번 계산할 때 적용되는 금리는, 이자율은 얼마겠느냐 하면 N분의 R이 될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연간 이자율이 12%면 월간 이자율은 얼마예요? 12로 나누면 되지. 12로 나누면 되지. 왜 그렇게 했어요? 그 의미가 뭐야? 의미를 잘 생각해봐. 연간 이자율은 원금분의 연간 지급하는 이자 금액이야. 이자 금액이야. 월간 이자율은 뭐예요? 원금분의 월별로 지급하는 이자 금액이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연간 지급하는 이자 금액을 12로 나누면 그게 월간 지급하는 금액이 될 거라고. 균등하게 분할해가지고 지급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그죠? 연간 총 지급하는 이자 금액을 12로 나누면, 그러면 월간 이자 금액이 될 거 아니야. 그리고 그거를 원금으로 나누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연간 이자율을 12로 나누면 그게 월별 이자율이 된다고. 그죠? 마찬가지로 연간 이자율을 4로 나누면 분기별 이자율이 된다고.
1분기, 2분기, 3분기. 이렇게 1년은 4개의 분기로 돼 있죠. 4분기로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연간 이자율이 12%면 월간 이자율은 12%를 12로 나눈 1%가 월간 이자율이고, 분기별 이자율은 12%를 4로 나눈 3%가 분기별 이자율이 된다고요. 따라서 1년에 이자 계산을 n번 한다고 하면 이자 계산 한 번 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은 R 나누기 n이 되겠지. 그러니까 R이 연간 이자율이기 때문에 1년에 n번 이자 계산을 한다고 하면 이자 계산 한 번 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은 n분의 R이 되겠죠. n분의 R이 되겠죠. 그리고 그래서 공식은 이렇게 되겠지. 그죠? M 라지 T는 그 직전의 금액, 그죠? 이자 계산, 그러니까 하기 전에, 이자 계산 하기 직전에 금액을 원금으로 해서 거기에 이자가 덧붙은 금액이 M 라지 T겠지. 그래서 M 라지 T는 M 라지 T 빼기 N분의 1. 그죠? 1년에 N번 이자 계산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바로 직전, 그러니까 이자 계산하기 전에 바로 직전 금액은 라지 T 빼기 N분의 1 시점에서의 금액이 되겠죠. 그래서 M 라지 T 빼기 N분의 1 곱하기 1 플러스 N분의 R. 요만큼, 그러니까 원금 더하기 이자. 그죠? 이거 전개를 해보면 M 라지 T 빼기 N분의 1하고 1을 곱하면 그냥 원금인 M 라지 T 빼기 N분의 1이고, 그 다음에 M 라지 T 빼기 N분의 1 곱하기 N분의 R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자 계산하는 그 주기 동안 지급하는 이자 지급액이 되겠지. 그래서 원리금 합계는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M 라지 T는 M 라지 T 빼기 N분의 1 곱하기 1 플러스 N분의 R이 된다고. 여기서 주의할 점은 금융에서 시간 단위는 무조건 년이야. 년. 년 그거 아니고 year. 그죠? 년이야, 년. 그래서 시간 단위를 적을 때는 무조건 연 단위로 환산을 해야 돼. 연 단위로 환산하면 어떻게 돼요? 1일은 1년에 365일이라고 하면 1일은 몇 년이에요? 365분의 1년이야. 1개월은 몇 년이에요? 12분의 1년이야. 그죠? 석 달은 얼마예요? 12분의 3년이야. 그죠? 그렇죠. 헷갈리기 시작합니까? 1년은 12달이니까. 그죠? 1년 12달이니까. 1년 12달이니까. 12분의 1년이 1개월이지. 그죠? 12분의 1년이 1개월이지. 1분기는 12분의 3년이고, 하루는 365분의 1년이죠. 그런 식으로 시간 단위는 무조건 연 단위로 환산해서 모든 걸 다 적어야 돼요. 다 적어야 돼. 아이, 또 시간 지났네. 아이, 여기서부터 다음 시간에 합시다. 말이 너무 많아. 맨날 강의하면서 느끼는 건데 말이 너무 많아. 하여튼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여기서부터 다시 합시다. 여기서. 그죠? 화폐 시간 가치 얘 B번 이 증명하는 거 여기서부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의 듣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봅시다.